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미국이 기습작전을 벌여 체포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뉴욕 법정에 섰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기록될 걸로 보이는데요. 약 30분 동안 열린 첫 심리에서 이들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는 다리를 절고 부인은 얼굴에 큰 멍이 들어 체포 당시 상당한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만 나라 안팎에서 마두로 체포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며 혼란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통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 첫 소식 뉴욕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죄수복 차림에 수갑을 찬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를 나와 헬기로 이동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쪽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후엔 장갑차를 타고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묻는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서인데 미국으로 압송된 지 이틀 만입니다. 이곳은 마두로 대통령이 출석한 법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곳으로 납치돼 왔고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자 전쟁포로라며 스스로를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마약 테러와 코카인 수입 공모 등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여론전이 치열했는데 베네수엘라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I was born there, and the situation over there is one of the worst. I think it's fantastic that this criminal was taken and it's being brought to justice. 이번 체포 작전에 대해선 미국 내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맞선 상황입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with a lot of interesting kind of perspectives. I pray that we come to a more just resolution. 법원에서 나온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다시 브루클린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2달 뒤인 3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마두로 대통령은 그때까지 계속 이 구치소에서 수감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이 왜 마두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체포해 법정에 세운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두로는 자신의 부인을 첫 번째 전사이자 혁명 동지라고 소개해왔는데 베네수엘라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부인을 거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무장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되는 마두로 대통령 뒤를 따라가는 한 여성. 함께 미국으로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입니다. 마약 수입, 공모 등 3개의 혐의를 받으며 남편 마두로와 법정에 동반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선 자신을 영부인으로 소개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마엔 밴드가 붙어 있고 눈 주변엔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심각한 타박상이 우려된다며 엑스레이를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is wife did seem to be battling some injuries, some visible injuries on her face, and it was something that her defense acknowledged over the course of the hearing. 마두로보다 6살 연상인 1956년생으로 1992년 당시 군 장교였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검찰총장과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2013년 차베스 노선을 계승한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같은 해 결혼했는데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해오며 서방의 제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Será una gran victoria lo que obtendremos, la gran victoria de la paz, la victoria perfecta. 외신들은 플로레스 여사가 공식적으로는 뒤로 물러서 가족적인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결정에 관여한 마쿠 실세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측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직접적인 저항은 포기한 듯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했지만 나라마다 입장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은 피하면서도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을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Vengo con dolor por el secuestro
de dos héroes que tenemos de rehenes en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érica. 베네수엘라 정부는 90일간의 비상선포문을 발효하고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하면 검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군과 민병대 총동원령, 석유산업 군사화, 필요할 경우 국내 이동 제한과 집회 금지 등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통제에도 나선 겁니다. 외신들은 취임식 당일 외신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최소 14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났고 대통령궁 인근에선 총성이 울렸는데 미확인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사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인 마두로의 아들은 로드리게스의 지지를 보내면서 국가원수 납치를 정상화하면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La solidaridad internacional con Nicolás Concilia, con Venezuela, no es un gesto político opcional, es un deber ético y jurídic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선 각국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마두로를 불법적 대통령으로 규정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진두지휘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언급하면서 다음 목표로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죠. 그린란드가 대체 어떤 곳이고 미국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현지 시간 4일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이 그린란드,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의 중간 거점에 해당합니다. 미국을 향해 쏜 중국과 러시아발 미사일이 지나게 되는 길목이죠.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안보가 이 표면적 이유 같긴 합니다만 다른 이유도 있겠죠?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광물 자원 히토류가 풍부한 나라로 꼽힙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매장량입니다.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하게 되면 그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연 자원, 히토류나 광물, 북극 항로를 확실히 확보하는데 거기에 소유권을 갖겠다. 경제적인 계산적 측면이 강하다고. 안보나 경제적 측면 두 측면 모두에서 이 그린란드가 미국에 필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을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시작은 집권 1기였던 2019년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를 사겠다라면서 공개적인 야욕을 내비쳤고요. 70여 년 만에 그린란드 미국 영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뒤엔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그린란드를 편입하려는 시도가 혹시 우리나라 이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합니다. 압박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할 공간이 더 넓어지고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존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러브콜이 더 커질 환경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러브콜이 커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깃으로 북한을 상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굳은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아래 FAFO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비속어가 섞인 까불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으면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또 주목이 되는 게 배경입니다. 비행기가 보이는데 바로 우리나라 김해공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해공항 공군 기지에서 회담을 했죠. 그때 모습인데 이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반미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콜롬비아, 쿠바뿐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는 어떤 나라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이나 논란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 우리도 좀 잘 대처해야 될 필요도 있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175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부모 찬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서 매년 억대 배당금이 나오는데 이 후보자의 세 아들도 증여받은 주식을 통해 수천만 원씩 소득을 올리는 걸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죠. 서민들의 마음 답답할 듯도 싶습니다. 정민진 기자 취재한 내용 보시죠. 경기도 김포에 반도체 장비 업체와 관계사가 모여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남편의 숙부가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이 후보자 가족도 99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2024년 한 해에만 이 후보자 가족 5명은 3억 7,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할머니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매년 수천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들이 학생 시절이던 2016년 첫 주식 증여 때 세금 납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내야 될 세금은 완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증여세를 냈습니까?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습니까? 국민의힘 주진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3남의 대입 자기소개서 초안엔 해당 가족기업 견학과 함께 어머니가 경제학 전공, 정치인이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종 소개서에도 담겨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서울 동대문과 중구로 지역구를 2차례 옮기며 금배지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옛 지역구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았습니다. 재산신고상으로는 37억 원으로 돼 있지만 주변의 비슷한 집 시세는 100억 원을 넘습니다. 이런 로또 아파트를 갖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부부가 분양 당시인 2024년 7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서울 반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분양가 수준인 37억 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전매 제한에 묶인 상태라 실거래가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최근 집값이 치솟으며 옆 단지의 비슷한 면적은 106억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7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본 셈입니다. 호가는 외국에 빼고 이 사람들도 변당이 2억이에요. 국민의원 고반포가 좀 찍고 있으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분양 당시에도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9만 3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2달 안에 분양 대금을 모두 내야 하는 후분양 방식이어서 이른바 부자들만의 리그로 불렸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인 이 후보자 부부는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청약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무주택 서름을 잘 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26억 원짜리 전세에 살며 상가 3채까지 갖고 있던 상황이라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 무주택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 힘을 빼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오늘은 잘 어필하면 청문회를 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 의원 차남이 숭실대에 편입하기 전 미국 대학 국내 캠퍼스에도 입학을 타진했는데 이 대학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직접 와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편입은 하지 못했다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미국 유명 대학의 캠퍼스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 직원은 지난 11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 11월쯤 김병기 의원의 아내와 차남이 구의원과 함께 이 대학을 찾아 편입을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당시 김 의원이 이 대학의 기획처장이던 A 교수에게 차남이 편입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A 교수는 TV조선 통화에서 김 의원이 2021년 아들의 입학 관련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난 사실이 있다며 국회의원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편입하려면 토플 등 영어 성적이 필요하고 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보좌 직원은 미국 대학 편입이 무산되자 김 의원이 영어 성적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찾으라고 해서 숭실대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입학 청탁은 없었다며 당시 군 입대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대학 대신 국내 대학 편입을 알아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김병기 의원 차남이 숭실대에 편입할 때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반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기업의 대표가 여야 정치인에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액을 여러 번 후원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차남이 2023년 숭실대 편입학을 할 때 이곳 근무 경력을 제출했었습니다. 김 씨 근태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분은 아예 없는 걸까요? 이 회사 대표인 정모 씨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야 정치인 3명에게 500만 원씩 총 6번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번, 총 2천만 원은 경찰 출신 야당 A 의원 1명에게 집중됐습니다. 김 의원 전 보좌 직원은 경찰에 A 의원은 지난 2024년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동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던 인물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넉 달 만에 무혐의 처분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 차남이 일했던 업체에 정치인 고액 후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급여를 제공하고 등록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김 의원 측은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A 의원 측은 수사 무마에 개입한 적 없고 후원자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 측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3년여 전 금품 수수 의혹이 당시 지도부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며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당에 전달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에게도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정 대표는 오늘 개인의 일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12월 김병기 의원 측에 3천만 원 금품을 제공했다 돌려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구의원들의 탄원서는 당시 서울 동작을 현역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받아 이재명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 전 의원은 석 달여 뒤인 2024년 2월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던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안 물었겠냐,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며 정 대표가 화를 냈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입니다. 결국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고심을 하고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지도부에 전달된 탄원서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김병기 의원 손에 들어간 정황까지 제기됐지만 정 대표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선거 기간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탄원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지도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은 소명서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김 실장이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여기서 김 실장은 아마 김현지 제2부속실장 말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김병기, 강선욱 공천 헌금 의혹에 등장한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 직전이었죠. 그때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 측에 들어갔는데 이 탄원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현지 실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이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근데 당시에 이 동작구 의원 2명이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런 이제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탄원서를 받은 김현지 실장의 그 이후 조치가 뭐였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간 곳이 바로 김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후보 검증위였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위 고발이 갔는데 그 예. 고발장이 비위 당사자한테 간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사자는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 총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네. 자기 비위를 자기가 조사 검증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유야 무야.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김 전 원내대표는 총선 공천을 단수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의 핵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 실장이 그럼 그 탄원서를 제대로 처리했느냐 아니냐 그거겠네요? 그렇죠. 민주당은 탄원서가 정상 처리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보고했다. 그리고 당 대표실 거쳐서 윤리감찰단에 정식으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다른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윤리감찰단이 당시에 그럼 조사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조사하거나 조치한 흔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윤리감찰단 내부 인사들은 탄원서 내용을 자기들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랐으면 탄원서가 제대로 간 것이 맞느냐, 이런 이 비판 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또 탄원서가 왜 그러면 당시 김 전 원내대표한테 넘어갔느냐. 이건 아무리 검증위가 검증 권한이 있다고 해도 검증위원장에 관련된 거면 사실 제척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상식적인 건데 그걸 뛰어넘고서 갔다면 이거는 처리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김 실장에 대해서 당내 조사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김 실장은 작년에도 국감 증인 출석 그리고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공천원금 사건의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이 민감한 현안마다 김 실장이 등장하니까 여권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불똥이 김 실장을 거쳐서 이 대통령에게도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김 실장과 이 대통령이 사건을 묵살하거나 은폐한 거 아니냐,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건 단순 정치 공세다, 근거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길이 자꾸 대통령 주변으로 번지는 데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종의 음모론인데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자기 구명을 위해서 김 실장과 대통령을 일부러 끌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김 전 원내대표가 지금 나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죠. 탈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강선우 의원도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의원의 대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는 건데요. 김 전 원내대표는 내가 유출한 게 아니다 하고 있지만 그럼 누구냐 얘기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의원 간 대화가 이게 공개가 된다는 사실에 여권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김현철이 여당 내 기류도 좀 갈라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측하고 친명 진영의 기류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자진 탈당 통해서 사태를 조기 수습하자는 쪽이고 또 아까도 나왔지만 시스템 에러 아니다. 개인 일탈이니 해당 인사만 빨리 징계하자 이런 건데요. 친명 진영에서는 당사자 해명을 좀 들어보자. 조사 결과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이 많습니다. 이 친청과 친명이 왜 이렇게 기류가 다를까 이것도 뭔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진상규명과 징계 조치가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강 의원한테 돈을 받았다는 김경식 의원은 해외로 나갔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과 가까운 척도 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김 실장 또 대통령이 지금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고요.
경찰 수사도 장기화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 편파 수사한다 그래서 검찰 없앴는데 경찰은 그럼 이건 또 안 하면 또 편파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김경 시의원이 이미 외국으로 나가버리니까 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지켜보죠. 베이드 잘 들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진술이 뒤죽박죽이라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여야에 금품을 줬다고 했다가 부인했는데 어제 조사에서 다시 진술을 바꾸고 금품 제공을 인정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경찰 통일교 전담 수사팀은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1일과 26일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던 윤 전 본부장이 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전 장관 등 여야 정치인 3명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다가 넉 달 만에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수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금품 수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윤 전 본부장이 다시 금품 지원을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는데요. 이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수장은 친여 성향인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특검 때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이 되풀이되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와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든지 한번. 본부장에는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임명됐고 검찰과 경찰을 합해 47명 규모입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거쳤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노만석 총장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일선지검장 18명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도 찬성해왔습니다. 검찰청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합니다. 한 부장검사는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지원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갰던 민중기 특검팀처럼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인선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해서 논란입니다. 이것 말고도 논란은 더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이미 석 달 전 김민석 총리 지원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경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합니다. 황금 시간대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이다. 신병 확보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출국 금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걸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후보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의 불교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며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11월에 한 번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지만 나가지 못했다며 이후 내가 연락해서 오는 13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씨 의원의 공천 헌금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 대해 왜 반쪽만 항소했는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죠. 검찰의 윗선인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저희와의 통화에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800쪽이 넘는 1심 판결문을 직접 다 읽어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해 피격 은폐 의혹 피고인 5명 모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수사팀은 전체 항소가 필요하다고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지검장은 5명 중 2명만 자진 탈북을 발표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TV조선에 중요 사건이라 800쪽이 넘는 1심 판결문을 제가 직접 분석했다며 증거들이 죄명의 법리를 충족하는지를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무 설명이 없었던 것과는 대비됩니다. 박 지검장은 유족의 반발에 대해 명예훼손 부분을 항소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한 정성호 법무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셀프 면죄부를 주는 후한무치한 발언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항변할 수 있겠는가? 유족은 내일 김민석 총리와 박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하루 뒤면 개막합니다. 올해 화두는 단연 몸을 가진 AI, 이른바 피지컬 AI입니다. 집안 살림을 대신 해주고 위험한 산업 현장도 대신 뛰어듭니다. 사람이 했던 노동을 어디까지 대체할까요? 임유진, 박상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발 달린 로봇개들이 K-팝에 맞춰 화려한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사람을 쏙 빼닮은 로봇은 팔과 머리를 360도 자유자재로 돌립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Atlas has 360-degree cameras, see in all directions, so it understands when people are approaching, which is part of our holistic safety concept. 56개 관절을 모두 회전할 수 있고 손에는 촉각 센서가 달렸습니다. 2028년부터 현대차 북미 공장에 도입됩니다. Robots will take on physical strain, so people can focus on oversight,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건설 현장에 투입될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두산이 선보인 현장 AI 로봇은 추락 위험이 있는 위험한 현장을 스스로 인식해 최적의 방식으로 작업을 해나갑니다. Turn on the light. AI 두뇌 개발 싸움이 일단락되면서 이제는 몸싸움, 피지컬 AI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ES 개막에 앞서 특별 연설을 한 엔비디아 젠슨 왕 CEO도 로봇 2대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The next era for robotic systems is going to be, robots. And these robots are going to come in all kinds of different sizes and I invited some friends. 중국 기업들도 돌려차기로 수박을 한 방에 격파하는 로봇을 공개하는 등 피지컬 AI 경쟁에 본격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머리와 팔, 손가락이 달린 사람 형태의 로봇. 젖은 수건을 건네주자. Nasty weather we're having out there. You mind taking this wet towel from me? 알아서 세탁기를 돌립니다. I'll get the laundry started. Let me show everyone what I can do. 세탁을 마친 빨래도 차곡차곡 접어서 쌓아놓습니다. LG전자가 CES에서 공개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입니다. 로봇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빵을 넣어 아침 식사도 차려줍니다. 집안 내에서의 가사 노동을 로봇이 대신 고객 대신에 해줌으로써 고객의 수고로움과 고민을 덜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제로 레이버 홈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은 요리에서도 사람을 해방시켜줍니다. 사람 대신 요리하는 셰프 로봇. 스테이크 굽기를 설정하면 How do you like your steak? Medium rare. AI가 불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해 완벽한 굽기에 스테이크를 완성합니다. Oh, and actually it looks perfect.
인공지능 AI가 접목된 로봇은 가사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체스 게임을 하고 반려동물 대신 사람과 교감합니다. I think with the current technology, the robot could do the same as the real pet. 집안 곳곳에 스며든 로봇,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느닷없이 새만금 이전론에 휩싸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과 전북 두 지역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먼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이 허허벌판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곳에 2030년까지 2.4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정부는 이곳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은 물론 고압 송전 시설이 지나가는 충남 지역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라!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아예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활동에 나섰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와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게 또 국가의 그 균형 발전이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는 거죠. 추진위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전북도민 510명의 서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온라인 등에서 도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지역 주민들도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맞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힘없는 주민분들을 국가 권력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이전론에 처음 불을 지핀 건 전력 공급 문제를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과거에 제가 용인 반도체 유치할 때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격김도로 해놓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력 가운데 9기가와트의 공급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1기가와트는 10만 가구에서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반도체 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미 수백조 원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반도체 클러스터가 뭐길래 뒤늦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기의 대형 크레인들이 솟아있고 레미콘 차량이 드나듭니다. 공사가 한창인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떴고 내년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반도체 공장 4기가 들어설 예정인데 당초 계획보다 공장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지면서 투자 규모도 12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9년까지는 최소 매년 14,000명에서 2만 명 사이까지의 고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로 이어지는 용인국가 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부지 계약을 마쳤고 360조 원을 들여 공장 6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700조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전 논쟁이 불거지자 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지가 바뀌면 인력 수급 문제는 물론 소재 부품 업계와 조성된 생태계 등을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효율이 발생하죠. 우리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소부장과 제조가 두 지역이 나오는데 그게 최적지인지 검토도 해봐야 되잖아요. 거의 10년 걸립니다. 지자체 간 세수 확보 싸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2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 있는 화성시에 2천억여 원의 법인 지방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2달 만에 머리를 맞댄 한중 정상은 양국 관계 강화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두 나라 정상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배경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총리와의 회동 내용까지 순방에 동행 중인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장 격인 자우러지 상무위원장에 이어
중국 경제사령탑이자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양측은 한중 FT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我相信随着双方各领域合作的不断推进，一定能够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어제 정상회담 직후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선물이었던 샤오미 폰을 꺼내 셀카를 요청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회담 직후 양국의 공식 발표문에선 쟁점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 한반도 평화 공조 의지를 성과로 강조한 청와대와 달리 중국은 관련 내용이 외교부 공식 발표문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중국 견지라는 한국의 입장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반대 등을 공개했는데 대만 문제나 미중 패권 경쟁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양측 모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 1, 2인자를 모두 만난 이 대통령은 한중 간 경제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실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상하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내일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양국의 항일 역사를 또다시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를 결정할 윤리위 구성을 놓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7명 가운데 3명이 임명 하루 만에 사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르면 내일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당내 통합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친한계 한 재선 의원이 일부 윤리위원회 통진당 가입, JMS 교주 정명석 변론 의혹에 대해 묻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기절 초풍할 사람들이라며 해명을 요구했고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A씨는 통진당 가입 사실이 없는 당원이고 B씨도 정명석 변론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사임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였던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되며 자격 논란이 일자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위원을 포함해 3명이 사임했습니다. 윤리위원 같은 거는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공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생각하고. 첫 회의에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한 윤리위는 비공개 원칙인 위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도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윤리위 시작부터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만찬 회동을 갖고 쇄신을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르면 내일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내용을 담을지 여부를 막판 고심 중입니다. 장 대표는 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탄핵 당시 실망한 당원들에게 스스로 설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서울 강남 옛 한전 부지에 49층짜리 신사옥 3개동을 짓습니다. 105층으로 지으려던 계획은 접었습니다.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금은 2조 원이나 되는데 이 돈은 강남 개발에 쓰입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땅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전 본사가 있던 8만 제곱미터 부지로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 그룹이 10조 5,500억 원에 사들인 땅입니다. 현대차는 부지 매입 12년 만에 이곳에 49층 높이의 신사옥 3개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당초 105층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던 현대차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와 협의해왔습니다. 업무, 숙박, 판매시설, 그리고 전시, 공연장 등이 계획되게 돼 있습니다. 보면 타워
3개 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신사옥은 지상 광장과 영동대로를 연결하는 축구장 2개 면적에 도심 숲도 갖추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대차가 납부하는 공공기여금 1조 9,800억 원을 복합 환승센터 건설 등 강남 개발에 사용합니다. 2023년부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잠실 주경기장에도 공공기여금이 투입됩니다. 10년 넘게 공회전하던 신사옥 개발 소식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내고 참아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상권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5조 2천억 원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는 14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따가 팔땡이 떨어지면 판 좀 쳐주라. 뭔 소리야. 팔이 떨어지지. 평범한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패가 떨어질지. 그러니 전문 도박꾼 타짜와부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타짜의 무서움은 그런데 송기술이 아닙니다. 그 판에 앉은 사람들이 이미 짜고 치는 한편 공범이라는 데 있습니다. Special Investigations Unit. 10 grand. First of each month. Deliver it right here. You done?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는 더 노골적입니다. 1970년대 뉴욕, 마약을 잡아야 할 수사관 56명이 마약상과 한패였습니다. 국경에서 아무리 마약을 막아도 경찰과 범죄자가 손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직후라는데 아들을 보러 갔답니다. 저도 잘해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경찰은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국 금지 조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 시의원은 김민석 총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10월 고발돼 있던 상태입니다. 사실상 출국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하려는 건지 흉내만 내는 건지. 검찰은 믿지 못해 해체하면서 경찰의 이런 식 수사는 괜찮다는 건지 여권에도 물어봐야겠습니다. 특검 요구에 펄쩍 뛰고 있으니까요. 정의는 소리 없이 작동할 때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아예 보이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일, 서해 공무원 피살은폐 사건을 반쪽 항소하는 게 옳은지 따져볼 일입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도 정상은 아닌 듯합니다. 특검이 소환 한 번 하지 않았던 야당 정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출국 금지시켰던 것과 대비됩니다. 검찰이 무릎 꿇고 경찰이 침묵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판이 정말 공정한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구멍 숭숭였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꽤 추웠는데 내일 아침 출근길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전북에 1cm, 제주 산지에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해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및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오전부터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